국가적인 차원에서 이제 반도체 산업을 제대로 밀어주지 않으면 80년대 일본처럼 우리도 붕괴할 수 있다. 이런 이제 위기감이 굉장히 높아지고 있는 것 같고요. 저는 이제 반도체 쪽이 될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한 이유는 뭐냐면 대통령 그 정권이 의지를 가지고 밀면요 꼭 한번 세게 오버슈팅 해요. 네, 반갑습니다. 오늘 초대석 시간이고요. 오늘은 IT의 신, 또 이영수 대표님 모시고 다양한 인사이트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아무래도 지금 가장 핫한 화두 자체가 네. 삼성의 반도체 300조 투자인 게 아닌가 싶습니다. 네네. 그래서 가뜩이나 지금 미국의 반도체법 때문에 야 이거 우리나라 반도체가 어느 방향으로 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굉장히 논란이 많았었던 상황에 삼성이 강력하게 우리나라에 세계 네. 최대 반도체 클러스터를 구축하겠다라고 네. 발표한 것 때문에 많은 분들이 이에 대한 관심도가 커져 있는 상황인데 네네. 이런 결정에 대해서 일단 대표님 개인적으로 어떻게 생각하세요? 잘한 거라고 생각해요. 네, 일단은 굉장히 그동안에 이런 것들을 왜 그러면 못했을까라고 이제 생각을 해보면 일단 수도권 규제를 풀어준 게 되게 큰 거거든요. 그러니까 수도권에 산업단지가 생긴 게 몇 년 만인지 아세요? 잘 모르겠어요. 25년 만. 아 진짜요? 네, 1998년도 탄현, 파주 탄현 이후로 처음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사실 그 어떻게 보면 서울공화국이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약간 지방 그 균형 발전에 대한 그게 있잖아요. 네. 그런데 당연히 수도권에다가 이렇게 큰 클러스터를 만들어 버리면 인력들이나 그 핵심 인력들, 고급 인력들이 다 빨아당겨 버릴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것들을 할 수가 없었는데 지금 분위기가 이 반도체라는 게 이제는 개별 기업의 어떤 경쟁이 아니라 국가 대항전 성격이거든요. 근데 미국도 보면 자국 기업들 저렇게 대놓고 밀어주고 있고 중국도 자국 기업 대놓고 밀어주고 있고 그리고 기술 서로 내놔라 그러고 있고 일본하고 대만은 손잡고 한국을 견제하고 있고 이게 지금 전혀 진짜 녹록지 않은 상황이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이제는 국가적인 차원에서 이제 반도체 산업을 제대로 밀어주지 않으면 80년대 일본처럼 우리도 진짜 붕괴할 수 있다. 이런 이제 위기감이 굉장히 높아지고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그 어떤 그쪽 주변이 이제 그 판교도 있고 기흥도 있고 이제 그 용인 주변이 굉장히 클러스터가 좋아요. 수원도 있고 동탄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그런 어떤 시너지 효과를 누릴 수 있는 부분이 있고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게 인력이에요. 지금 모든 어떤 글로벌 반도체 업체들의 가장 큰 문제가 인력 이슈거든요. 그러니까 인력이라 그러면 우리는 그냥 뭐 10년 동안 뭐 15만 명 인력 양성한다 그러면 예전에 그냥 반도체 라인에 생산하던 사람들 생각하잖아요. 네네. 지금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전부 연구개발 인력. 그러니까 연구개발 인력인데 무슨 유체역학도 필요하고요, 고체역학도 필요하고, 연력학도 필요하고, 수학자도 필요하고요, 양자역학 하는 사람도 필요해요. 지금 반도체가 점점 이 선단공정 기술 자체가 너무 어려워지다 보니까 이제는 그런 기술, 그러니까 기초과학에 대한 그런 것들이 너무 필요한데 그런 인력들을 구하기가 너무 힘든 거예요. 그리고 그런 것들을 하려면 특정 영역에서 자기가 전문 지식이 가지고 있다고 해서 해결이 될 수가 없거든요. 이거는 정말 통섭이 돼야 돼요. 그러니까 서로 다른 영역의 사람들끼리 협업을 해서 문제를 풀어야 되거든요. 그런 것들을 이제 붙여놓고 클러스터로 진행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리고 삼성 입장에서도 이제는 이거 자꾸 이쪽에서도 팔 잡아당기고 저쪽에서 팔 잡아당기고 진짜 팔다리 다 찢어질 것 같으니까 결국은 믿을 곳은 우리나라가 거점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아마 이번에 그 미국 칩스법의 독소 조항이 너무 말도 안 되게 나왔기 때문에 뭐 제 생각에서는 삼성이 한 5나노 정도 수준의 어떤 팹 투자를 테일러 내가 하고 3나노 쪽은 아마 용인이나 이런 쪽 국내 쪽이 메인이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 지금 삼성 300조 투자 이후로 네네. 가뜩이나 고점에서 반토막 이상 나 있었던 네네. 반도체 관련 네네. 기업들이 네. 또 급반등을 해주고 있거든요. 네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쪽에서 또 새롭게 투자 기회를 잡을 수도 있겠다라는 네네. 생각도 가지시고 계신 것 같은데 네네. 혹시 대표님께서 보실 때 네. 이에 따른 대표적인 수혜주는 또 어떤 쪽을 네. 우리가 좀 살펴보는 게 좋을까요? 일단 이제 그 K칩스법이 아마 통과될 가능성이 되게 높아지고 있거든요. 세액공제잖아요. 네. 기존에 이제 대기업은 그 16%에서 25%까지 지금 검토하고 있고 중소기업은 25%에서 35%까지 검토하고 있는데 아마 여당안 그러니까 미니멈으로 해도 여당안이 통과될 가능성이 높을 것 같아요. 그러면 대기업은 최소한 이제 15% 정도의 세공제 받고 네. 그럼 이제 중소기업은 25% 정도의 세공제는 받을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세액공제라는 거는 사실은 그 대기업한테 굉장히 커요. 이게 법인세를 절감할 수 있다라는 게 되게 크고, 그런데 이게 뭐 당장에 그러니까 효과가 나타나는 건 아니지만 이게 조금 시간이 지나면 영업이익에 미치는 것들이 굉장히 크거든요. 그쵸. 네, 이익률 어떤 개선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지금은 오히려 뭐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같은 대형 이제 어떤 반도체 기업들도 괜찮은데 단기적으로 본다 그러면 아무래도 그 지수 어떤 상방 자체가 지금 갇혀 있잖아요. 삼성전자 같은 기업들이 만약에 막 튀어 올라가려면 결국 환율이 떨어져 줘야 되거든요. 지금은 이제 그런 것들을 기대하기는 조금 어려운 상황이다 보니까 만약에 롱텀 투자를 한다 그러면 지금처럼 삼성전자 하이닉스를 사기에 좋은 시점은 없는 것 같고, 약간 좀 짧게 만약에 뭐 1년 이내에 투자 어떤 시계열을 본다 그러면 거기서 좀 튀는 소부장 업체들 보는 게 맞는데요. 아마 거기 이제 소재 부품 장비 국산화가 많이 진행이 될 거고, 거기에 특히나 시스템 반도체 쪽에 노출도가 높은 회사들을 많이 봐야 돼요. 그러니까 메모리보다는 시스템 반도체고, 거기는 시스템 반도체 그 클러스터거든요. 그래서 시스템 반도체 팹이 5개가 생길 거예요. 그러면 뭐 기본적인 뭐 인프라 장비는 비슷하겠죠. 뭐 클린룸이나 뭐 이런 것들은 비슷하니까 뭐 기존의 인프라 장비 뭐 STI라든지 뭐 저기 뭐 GST라든지 뭐 이런 회사들은 거의 비슷한 것들 하는 거고, 거기에 이제 그 시스템 반도체 쪽으로 최근에 이제 비중도가 높아지고 있는 회사들 있잖아요. 그런 회사들이 아마 수혜를 많이 보게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전공정보다는 사실은 좀 후공정 쪽이 가능성이 더 높아요. 왜냐하면 전공정은 이제 미국의 어플라이드 머티리얼즈나 랩리서치나 KLA 같은 업체들이 되게 잘하거든요. 사실 국산화율이 뭐 10%도 안 돼요, 우리나라는. 그런데 이제 그런 회사들이 국내에다가 연구개발 단지나 R&D 같은 것들을 굉장히 현지화를 많이 해서 거기서도 많이 들어올 거거든요. 그러면 아무래도 좀 후공정 쪽이 그래도 국산화율이 우리나라가 50%가 넘고, 그리고 이제 최근에 뭐 어드밴스드 패키징 쪽으로 좀 이제 좀 잘하는 업체들이 좀 나오고 있으니까 뭐 한미반도체나 이오테크닉스나 뭐 인텍플러스 같은 어드밴스드 패키징 관련주를 보는 것도 좋고, 그리고 이제 기본적으로 케미컬류들 있잖아요. 이런 것들은 멀리서 조달하기가 되게 힘들어요. 왜냐면 굉장히 유해하고, 그리고 이제 옮기는 과정에 일단 물류나 이런 비용들이 많이 들기 때문에 뭐 동진 세미캠이나 뭐 저기 그 한솔 케미칼이나 솔브레이건 같은 업체들은 기본적으로 그쪽 근처에 공장을 위치할 수밖에 없다고 보고 있어요. 그리고 실제로 그쪽 주변에 땅이 많아요. 네, 그런 회사들이. 그래서 사실 네. 지금 증권계에서도 이 이슈가 뜨면서 이제 동반 수혜주로 볼 수 있을 게 네네. 대표적으로 반도체 소부장 기업들, 네네. 워낙 또 주가가 바닥권에 있던 종목들이 많으니까 그렇죠. 얘기를 해주고 있는데, 한편으로는 또 우려가 되는 게 오늘 또 기사를 보니까 일본의 소부장 기업들을 많이 들어오겠다, 네. 반도체 클러스터에 네. 이런 얘기가 있거든요. 네네. 사실 우리나라가 물론 이제 2020년도 때 일본의 수출 규제로 인해서 와 우리나라 소부장 국산화해야 된다 네. 하면서 실질적으로 많이 따라오긴 했으나 네네. 아직까지는 현실적인 좀 격차가 있잖아요. 네네. 그래서 그 격차가 벌어져 있는 일본 제품들이 많이 들어온다라는 게 네. 우리나라 소부장 기업들 입장에서는 조금 리스크 요인이 있지 않을까라는 네. 생각도 들긴 하거든요. 네네.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오히려 좀 긍정적으로 봐요. 그러니까 일본이 그동안에는 자국 기업이나 해외에서 그걸 만들어서 국내로 수출을 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런 뭐 아베 소부장 사태 같은 어떤 규제에 어떤 걸릴 수밖에 없었는데, 그 이후로 좀 긍정적인 부분이 국내에다 굉장히 현지화를 많이 했거든요. 그동안에는 오로지 자국에서만 생산하던 것들을 우리나라에도 생산하고 한국 현지 법인을 키우고 연구개발을 키우고 이제 이런 것들을 많이 했기 때문에 사실 그렇게 하다 보면 또 기술이 자연스럽게 우리가 또 습득할 수 있는 기회도 많이 생겨요. 그때 사실 뭐 대표적인 게 그때 아베 소부장 사태 때 그 포토레지스트가 이제 중요한 부분이었잖아요. 네. 그때 그 사건이 터졌을 때 아마 그 포토레지스트 국산화율이 한 6, 7% 정도 수준에 불과했을 거예요. 근데 지금은 굉장히 국산화를 많이 해서 삼성전자 수요만 보면 전체 100에서 지금 국산화율 12% 정도까지 올라왔거든요. 이거를 2025년까지 30%까지 높이는 게 이제 삼성의 목표예요. 근데 어쨌든 지금도 일본 소재의 어떤 의존도는 77%라는 거죠. 지금도. 그렇죠. 네. 그럼 77%인데 얘들이 어떤 클러스터를 하는데 현지화를 안 해주면 그거는 반쪽짜리가 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일단은 일본 업체들이 들어와서 이제 그 같이 해주는 건 좋은 거고,
그 사이에 투트랙으로 국산화를 빨리 해야 돼요. 기술을 많이 배워서 좀 빨리 해야 되는 거죠. 굳이 삼성 입장에서는 국산화할 이유가 없었어요. 그 전까지. 그리고 1세대 삼성의 그 반도체 엔지니어들은 대부분 일본에서 공부를 하고 왔거든요. 그래서 약간 일본 어떤 소부장에 대해서 약간 좀 과대평가하는 측면도 좀 없다고는 할 수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아무래도 뭐 같은 동일선상에 놓고 보면 그냥 일본 거 써. 이런 분위기가 팽배했었는데 이제 오너가 의지를 가지고 그때 이제 가서 미쓰비시한테도 무시당하고 스미토모한테도 무시당하고 왔잖아요. 그러니까 삼성이라는 조직은 이렇게 한번 자기들의 그 당하면 꼭 잊지 않거든요. 꼭 이제 보복을 하고 시스템을 마련하기 때문에 그 국산화의 흐름에 뭔가 이게 뭔가 달라질 것 같지는 않는데 다만 시장에서는 사실 주가라는 게 실적하고 기대감의 곱이잖아요. 그쵸. 그 멀티풀이라는 부분에서는 좀 심리가 깎이면서 디레이팅 되는 부분은 어쩔 수 없다고 보고 있어요. 네, 그런데 저는 오히려 지금은 뭐 롱텀으로 보시는 분들은 오히려 뭐 사기 좋다고 봐요. 뭐 동진 세미캠 같은 경우가 지금 대표적으로 두들겨 맞았는데 이 회사는 뭐 1년, 2년 뒤에 보면 아마 주가는 그렇게 나쁠 수가 없을 거라고 생각해요. 네. 확실히 해당 이슈가 떴음에도 불구하고 네. 또 막상 많이 빠지진 않더라고요. 네네. 그래서 이게 막상 큰 위기는 아니구나 네. 라고도 생각이 들었는데 물론 이제 단기적으로는 아무래도 말씀하셨던 이제 기대값치 자체가 네네. 단기적으로 위축될 수 있으니까 맞습니다. 큰 상승 네. 퍼포먼스를 보여주긴 어렵겠지만 오히려 이러한 흐름들을 발판 삼아서 네네. 우리나라 소부장 기업들이 클 수 있을 만한 기회가 될 수 네네. 있겠다라는 생각 해볼 수가 있겠네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어떻게든 이제 정부가 이렇게 이제 전폭적으로 밀어주게 되면 이제 국내 기업들도 국내 투자를 많이 할 수밖에 없고 그런 부분에서 또 낙수 효과가 생기죠. 아무래도. 네. 어떻게 보면 이제 저는 이제 반도체 쪽이 될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한 이유는 그건 뭐냐면 대통령 그 정권이 의지를 가지고 밀면요 꼭 한번 세게 오버슈팅 해요. 예를 들면 MB 그러니까 이명박 대통령 때 보면 4대강 관련주들이 결국은 다 날아갔고요. 그리고 박근혜 정부 때는 미래창조, 미래창조가 날아갔고 그리고 지난 시간 또 이제 문재인 정부 때 돌이켜 보면 규제 샌드박스 1호가 카카오였거든요. 네. 결국 카카오 네이버가 날아갔잖아요. 네카오가 날아갔잖아요. 그런 것들 보면 결국 반도체도 한 번은 뭐 타이밍이 언제인지는 모르겠지만 이 정권이 끝나기 전까지는 한 번은 오버슈팅할 수 있는 기회가 올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지금 오히려 좋은 종목들 뭔가 좀 그런 종목들 잘 담아가면 충분히 시세는 누릴 수 있다고 생각해요. 사실 반도체가 지금이 딱 그 갈림길에 서 있는 것 같아요. 네네. 많은 분들도 그래서 더 어려워하시는 것 같고 그래서 이제 또 모신 건데 네. 사실 반도체가 그렇잖아요. 과거에는 특히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반도체 이익이 적자가 났어? 네. 하면은 이거는 기회다. 맞아요. 왜냐하면 결국 사이클 산업이기 때문에 이렇게 꺼져 있다라는 건 결국엔 다시 올라갈 차례가 남아있기 네네. 때문에 이런 시기에 많이들 사시면서 네네. 주가가 이제 반등을 보여주는데 맞아요. 그게 실제로 최근에 나왔었잖아요. 맞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한 가지 우려가 되는 거는 이게 적자 폭이 얼마나 더 커질 수가 있느냐. 이런 부분들도 또 같이 겹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심지어는 삼성전자가 긴축하는 게 아니라 300조를 또 투자한다고 하니까 네네. 야, 이게 과연 도대체 언제쯤 올라갈 수 있는 거냐. 그리고 혹시 대표님께서 보실 때 추세적인 상승은 우리가 언제쯤은 좀 기대를 할 수 있을까? 어떤 포인트가 전환이 될까에 대한 생각을 좀 나눠주신다면요. 네. 일단 이제 그 타이밍을 잡으려고 하는 거는 사실 되게 힘들어요. 그쵸. 네. 이 사이클을 이제 저도 보면 지난 30년 동안에 이번 같은 어떤 반도체 사이클은 딱 2번밖에 없었거든요. 2001년에 이제 IT 버블이 꺼지고 나서 그쵸. 그리고 2008년 금융위기 때 2008년 금융위기 때 저는 이제 기자를 하고 있었는데요. 정말 정확하게 기억이 나요. 제가 삼성전자를 40만 7천 원에 7주를 샀어요. 지금 50분의 1로 분할했으니까 거의 8천 원에 산 거거든요. 네. 8천 원대 그러면 산 건데 이걸 얼마에 팔았을 것 같아요? 딱 7주를 사셨어요? 네네, 그것도 기억하시나요? 왜냐면 돈이 300만 원밖에 없었어요. 네, 45만 원에 팔았어요. 왜냐면 그때도 그랬거든요. 이게 또 40만 원까지 빠진 건 정말 최저점을 잡은 거예요, 제가.
이건 말도 안 된다라고 해서 최저점을 잡았는데 그때 주식 시세가 또 뭐 40몇만 원 갔다가 또 40만 원 오고 막 이렇게 몇 번 하니까 사람들이 이걸 이제 자기가 퐁당퐁당해서 다 먹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한 거죠. 근데 제가 45만 원에 딱 팔고 또 내려오면 사야지라고 했는데 그게 순식간에 100만 원 가버렸거든요. 예. 그러니까 아마 이번에도 똑같이 그렇게 벌어질 거예요. 그런데 그 타이밍을 제가 뭐 말씀드릴 수는 있어요. 우리 구독자분들한테 언제쯤 대충 예상이 되고 이야기할 수 있는데 의미가 없을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은 오히려 뭔가 내가 바닥에서 왕창 사야지 이거 저도 하고 싶어요. 근데 아무도 못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시간을 분할해서 계속해서 모아가는 게 제일 나을 수도 있고 굳이 제가 이제 뭐 틀릴 가능성이 높은 전망을 하자 그러면 네. 일단은 스마트폰 쪽에서 뭔가 나와야 돼요. 트리거가. 이제 메모리 쪽에서 수요로 보면 서버가 한 40% 그리고 스마트폰이 뭐 한 30% 후반 그리고 PC가 한 13% 정도 되거든요. 그런데 서버는 올해도 성장할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성장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거기에 이제 챗GPT 수요가 좀 더 더해지니까 좀 더 좋아지는 부분이 있고요. 네. 그래서 뭐 아마 로우 싱글 뭐 한 3~4% 정도 성장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서버 쪽 시장은. 근데 지금 PC는 뭐 당연히 기대하면 안 되죠. 왜냐하면 언택트 때 사람들 다 샀으니까. 그러면 이 30% 후반대의 스마트폰 시장이 중요한데 그 중에서도 메모리를 굉장히 많이 왕창 갖다 쓰는 중국 스마트폰이 중요하다는 거죠. 중국 스마트폰이 원래는 연간 9억 대씩 생산하는데 작년에 6억 대밖에 못 만들었어요. 왜냐하면 셧다운 되니까. 네. 네, 계속해서 뭐 일을 못 하니까 셧다운 되니까 그런 영향이 있었고 그리고 중국 내에서 그 9억 대 중에서 한 3억 대 정도 내수예요. 내수가 소비되는데 그게 작년에 처음으로 3억 대 이하로 떨어졌거든요. 그래서 2억 한 8,600만 대 정도밖에 안 팔렸어요. 그게 올해도 아마 작년보다 떨어질 것 같아요. 2억 한 8,500만 대 정도밖에 안 팔릴 것 같거든요. 근데 중요한 게 내년부터 이 눌려있던 수요들이 굉장히 많다는 거예요. 그게 내년부터 3억 대 수준으로 올라갈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중국 스마트폰들은 최적화가 좀 구리죠. 최적화가 안 되면요 메모리를 많이 써야 됩니다. 그리고 자율주행차도 그렇잖아요. 무슨 테슬라는 사실 뭐 애플도 그렇죠. 애플도 테슬라도 만약에 최적화를 잘하니까 얘들은 메모리를 굉장히 얄밉게 적게 써요. 적게 써도 성능을 잘 내거든요. 근데 성능이 최적화가 안 된 애들은 무조건 많이 발라야 돼요. 하드웨어를. 그래서 니오나 뭐 샤오펑이나 이런 중국 그 자율주행차 업체들은 정말 레이더하고 라이더하고 뭐 메모리 엄청 박았어요. 네. 얘들 고마운 거죠, 우리 입장에서. 얘들 살아나야 돼요. 근데 이 중국 스마트폰 쪽이 특히나 이 전체 스마트폰 시장 자체가 이제는 뭔가 끝물이다라는 것도 좀 느껴지거든요. 네네. 왜냐면은 새로운 컴퓨터적인 변화가 좀 이제는 없고 네네. 이번에 MWC만 보더라도 스마트폰에 있어서 또 혁신적인 변화라기보다는 이제는 스마트폰을 대체하기 위한 뭐 로봇이라든지 메타버스라든지 이런 쪽이 오히려 좀 떠오르고 있는데 이쪽을 일반적인 개인들이 막 구매하기까지는 네네. 또 시간이 많이 필요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더 뭔가 과도기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딱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엇갈리는 게 그거예요. 원래 스마트폰 연간 생산량이 한 15억 대 정도 됐거든요. 요게 12억 대 수준으로 쪼그라든 게 지금 몇 년째인데 그러면 12억 대가 진짜 수요냐 이게 눌려있는 수요냐 요렇게 보는 게 이제 조금 이제 시각이 다른데 저는 약간 그 중국 사람들의 그러니까 우리나라 선진국 시장을 보면 갤럭시 S 시리즈나 아이폰은 한 3, 4년 써도 괜찮아요. 그래도 네. 약간 버벅거려도 잘 돌아가거든요. 근데 중국의 그 샤오미나 오포나 비보 같은 것들을 가지고 4년씩 쓴다고 생각해 보세요. 지금 아마 너덜너덜 할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일단은 소비가 여력이 줄어드니까 안 사는 중국 소비자들이 꽤 있을 거라는 거죠. 그게 아직까지는 불안하니까 안 살 텐데 내년에는 조금 이런 눌려있던 수요들이 좀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이런 기대감이 있어요. 특히나 그게 올 하반기부터 좀 이제 그런 어떤 주문 확대에 대한 흐름들이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요.